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거의 양영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뭐 유럽에 있는 독일 채권, 뭐 또 가깝게 일본에 있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 국채,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어,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QT하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QT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마이너스 채권, 마이너스 금리를 가진 채권의 이 규모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2014년 1사분기까지는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가진 채권이 그렇게 거의 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다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한때 18조 달러까지 그 규모가 커집니다. 최근에는 10조 밑으로 거의 이제 9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걸 보니까 대략 한 가장 많았을 때가 전체 그 전 세계 그 채권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한 30%까지 올라갔었다고 해요. 현재는 대략 한 18%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의미는 뭐냐? 뭐 이거 많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0%의 채권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게 1년짜리다.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이 채권, 국채를 매입을 해요. 그러면 1년 뒤에 900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이 채권을 매입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보면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가 이제 있나 하고 보니까 일단 나라별로 보면은 일본이 한 33% 가량 돼요. 그 다음에 그 독일이 뭐 16%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제외하는 게 뭐 한 23.7니까 한 24%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서는 뭐 압도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일 많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별로 보면은 트레저리라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국채를 말하는 거죠. 국채가 72.5%. 그 다음에 government related니까 정부 관련한 거니까 뭐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거일 수도 있고요. 국채는 아닌. 그렇지만 이것까지 다 합한다면은 뭐 국가 관련해서 또는 정부 관련해서 한 85%의 압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발행하는 채권은 주로 뭐 국채 또는 정부 관련한 게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렇게 뭐 85%라는 얘기는 그 국채가 85%라는 얘기는,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전체 그 채권 시장에서 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팔렸다는 얘기죠. 만약에 팔리지 않았으면은 그 정도 통계가 안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들죠. 도대체 누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매입하는가? 그거에 관련된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쭉 한번 또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내용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빼먹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한번 보죠. 일단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채권 설령 금리가 마이너스라도 그거를 매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10%가 떨어져요. 그런데 채권의 그 금리가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즉 물가를 뺀 게 되죠. 근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로 가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실질 이자율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10%, 그 다음에 저 금리가 마이너스 1%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이자율이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1%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짜리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이자율이 마이너스 2%로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채권 가격이 더 오르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와서 내 걸 받아주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리고 그 설령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라도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를 금리가 더 떨어질 거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그 예상하기 때문에 또는 이자율이 더 하락한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한다. 네, 이것도 뭐 그럴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 절상 예상이 있죠.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A, B는 어떻게 보면 한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C 환율 절상은 뭐냐면은 해외 투자자가 예를 들어 미국의 투자자가 일본의 국채가 마이너스인데 그 국채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절상이 돼서 그거를 다시 채권을 그 현금으로 엔화로 바꾸고 엔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은 절상이 만약에 환율 절상이 10%가 돼 있다. 그러면 근데 저 채권의 금리는 마이너스 1%다. 그럼 뭐 대략 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다 흔히 말하는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매입하는 이유인데요. 요 세 가지 다 이제 굉장히 큰 제가 봤을 땐 결합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다 투기적인 거래라는 거죠. 방향성 거래죠. 다 디플레이션이 더 지속이 될 거다. 또 이자율이 하락할 거다. 또는 환율이 절상할 거다. 요거는 어떤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투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고 또는 특히 뭐 이자율이 더 떨어질 거다 예상하고 또는 환율이 그 상대국 국가의 환율이 절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 거래 또는 투기적 거래이죠.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일본의 국채가 있는데요. 이게 일본 국채인데 일본의 이 녹색이 뭐냐면은 녹색은 일본이 해외 채권을 산 거예요. 주로 뭐 국채가 많겠죠, 당연히. 해외 채권을 산 게 2조 달러 정도를 삽니다. 뭐 이렇게 쭉 올라오죠. 이게 이제 2000년부터 뭐 데이터는 지금 2018년까지만 있는데요. 대략 요 끝에 보면 대략 한 2조 달러를 사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일본의 국채를 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략 한 2014년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뭐 그전에는 뭐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거의 0에 가까웠었죠. 일본 국채가. 그런데 그거 보면은 대략 한 1조 5천억 달러를 삽니다. 1조 5천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거는 이 돈들이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거나 이자율 하락 예상하거나 환율 절상 예상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국내에 관련된 건데요. 그것이 뭐가 있냐면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어느 펀드들 특히 이제 이 머니마켓 펀드들 다시 말하자면 MMF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돼 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MMF 펀드에 대해서 너네는 그 트레저리 빌 만기 1년 이내짜리죠. 요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현재 3개월짜리 요 TB를 보면요. 거의 0.3 bps예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라는 게요. 0.05 뭐 bps 정도 또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에 의해서 보유하라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이제 나라마다 그 규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정부에 의한 그 규제 당국에 의한 이런 강제성 때문에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도 너무 이 규모가 크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봤듯이 해외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매입하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1조 5천억 달러 정도니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A, B, C, D 네 가지 이유로는 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벅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FX 해치드 일드. 이거 뭐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FX 이건 Foreign Exchange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자면 외환 해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미국 투자자가 일본의 국채를 산다 그러면은 달러를 엔화로 바꾸고 그 엔화를 갖고 국채를 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환 거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외환을 거래할 때 외환이 이게 내가 달러를 바꿔서 엔화를 샀으니까 엔화가 절상이 되면 좋은데 절하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위험을 해지하려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제일 쉬운 게 뭐 그 선도 거래를 통해서 그 엔화의 그 환율 변동성의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이 FX 해지를 해서 즉 외환 해지를 해서 미국 투자자라면 엔화를 해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미국 일본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매매하고 매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캐리 트레이드. 요거 아마 2008년 요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본의 국채 또는 일본의 그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았었잖아요. 근데 2008년 이전에 우리나라 이자율은 뭐 한 5, 6%이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남의 개업의들, 뭐 치과, 뭐 성형외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개업할 때 이제 최신 그 시설로 그 최신 그 의료기구들로 이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이제 장비들을 마련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한국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은 그 이자율이 높으니까 아무리 뭐 치과 의사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자율 기본 이자율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그 이자율이 그만큼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 자금들이 한국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일본 자금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에서 즉 뭐 예를 들어 1%의 엔화를 빌려와 가지고 그거를 원화로 환전하고 그거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이자율보다는 훨씬 싸게.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돈 갖고 온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비싸게. 일본의 이자율보다는 비싸게. 그럼 적절하게 만나는 데가 있겠죠. 그럼 서로 좋은 거죠. 일본에서 이제 그 엔화를 들어온 사람들은 자국보다 더 많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거를 빌린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이자율보다 더 낮게 빌릴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요게 바로 뭐냐면 금리가 낮은 통화를 가지고 와서 금리가 높은 통화로 바꿔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요 갖고서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매입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 캐리 트레이드였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기초적인 용어, 여기에 이제
두 나라의 그 환율이 또는 두 나라의 통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 기초를 정확하게 그 잡지 않으면요, 또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냥 사칙연산밖에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잘 하신다면은 누구나 잘 하겠죠. 우리나라의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먼저 FX란 말 우리 많이 쓰죠. 이게 바로 Foreign Exchange에서 F Exchange X 이걸 따온 겁니다. 그냥 FX 하면은 모르겠어 하지 마시고 외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압은 바꾸다라는 뜻이죠.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수압에 관련된 얘기를 아주 조금만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가 있는데 상대국 통화를 교환한다. 뭐 제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국 통화를 교환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대국 통화를 서로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 투자자가 있고 미국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투자자는 일본 투자자한테 달러를 빌려주고 일본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한테 엔화를 빌려주는 겁니다. 자, 돈을 빌려주니까 뭘 해야 되나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일본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에게 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는 엔화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뭐 서로 미국 투자자는 달러 빌려주고 일본 투자자는 엔화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꼭 일본,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유로하고 미국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유로화 이거를 EUR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본의 엔화는 제퍼니스 옌 해가지고 JPY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달러는 USD, US 달러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환율 얘기가 나오면은 가끔 얘기하는 건데 환율 표시가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EUR, USD 앞에가 기준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환율을 EUR, USD 또는 어떤 사람은 또 EUR하고 이렇게 슬래시 한번 해주고 USD 이렇게 하는데요. EUR이니까 유로죠. 즉 앞에가 기준이니까 1유로에 해당하는 달러 몇 달러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겠죠. EUR, USD 이게 뭐 1.2달러 1달러에 1.2달러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게 더 수학에 익숙한 분들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 또 이 아주 이상한 표기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꼭 1달러에 유로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쪽 금융에서의 그냥 그 오래된 관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앞에 게 기준이다. 즉 앞에 걸 한 단위 1유로 또는 뭐 JPY USD 이렇게 주면은 1엔에 몇 달러 있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요거 굉장히 헷갈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그 정확하게 요거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만이에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 슬래시를 해가지고 이게 꼭 US 달러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제 현재 그냥 이게 오래된 저거니까요. 그 관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율을 나타내는 그 용어 중에 S라고 나타내는 게 있고요. 또는 F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S는 뭐냐면 스팟의 약자인데요. 현재 시장 환율이에요.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 유로 USD, EUR USD가 1.1이다. 이건 뭐냐면은 1유로에 1달러다 이거죠. 이렇게 현지 시장에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하면은 뭐 기준 환율로 보면은 그 기준 환율에 해당하는 거죠. 현재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선도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도 환율은 뭐냐면 선물 환율도 있지만 선도 환율의 그 거래 비중이 월등하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물 환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월 만기, 뭐 6월 만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선도 환율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수출업체, 수입업체가 있을 때 대금 결제일이 지금으로부터 보통 뭐 3개월 후에 대금 해준 얼마로 준다. 뭐 6개월 후에 얼마로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선물의 그 만기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선물 만기가 예를 들어 6월 15일인데 이 저 수출입 계약은 뭐 5월 뭐 31일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이 서로 만나가지고 또는 두 은행이 서로 만나서 우리 3개월 후에 이 환율을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는 선물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둘 사이에 즉 3개월 후에 지금부터 이거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 환율을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선물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 우리가 돈을 바꿀 때 환율을 미리 정하자라는 거죠. 이런 선도 환율 F라는 거 forward rate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정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환 위험을 서로 해지하기 위함인 거죠.